이상적인 통제가 파국을 만듭니다.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밑그림을 직접 그린 천재, 정도전입니다. 실록은 그를 왕권을 탐낸 간신이자 역적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승자의 기록을 뒤집어 보면 소름 돋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성계는 자신의 친아들보다 이 신하를 더 믿고 의지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뛰어난 전략가 곁에 위대한 군주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이면을 보면 전략가가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모든 경쟁자의 팔다리를 자르려다 거대한 역풍을 맞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우리가 알던 권력욕의 눈먼 악당 정도전은 어쩌면 통제불능의 폭력을 막으려다 쓰러진 비운의 설계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00년 동안 감춰진 정도전의 시선으로 왕자의 난을 추적합니다. 가장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도끼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유배지를 떠돌던 촌각의 선비 정도전은 당대 최고의 무장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함흥의 군사들을 자신의 군대처럼 사열했다고 전해지죠. 여기서 주목할 건 이 둘의 묘한 역학관계입니다. 정황상 정도전은 고려라는 썩은 집을 부수고 백성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세울 물리적 힘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라는 거대한 칼을 자신이 쥐고 휘두르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훗날 그 칼날이 통제권을 벗어나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되는 치명적인 대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성계 휘하의 동북면 가별초는 고려 정규군조차 두려워하던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아성적인 무력을 성리학이라는 정교한 이념으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펜의 통제를 거부하는 법입니다. 조선 건국의 진짜 엔진은 이성계의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그것을 이념으로 통제하고 목적을 부여했던 정도전의 거대한 설계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설계할 때 책상 위에 기획자가 현장의 공로를 독식하는 순간 그 거대한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설계도에 찍힌 단 하나의 핏자국,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방원이 이성계와 정도전의 뜻을 거스르고 대낮에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참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설이 갈리지만 정황상 정도전은 피를 최소화하여 명분 있는 정권 교체를 이루려던 자신의 숭고한 이상이 이방원의 원초적인 폭력성 앞에 무참히 깨지는 것을 보며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정도전의 눈에 이방원은 개국 공신이 아니었습니다. 새 나라의 룰을 파괴할 통제불능의 맹수였죠. 정몽주 참살 직후 이성계조차 우리가 원래 충신을 죽였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다며 방언을 극도로 원망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조의 시작은 정도전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였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던 새 왕조의 기틀이 한 번의 암살극으로 변질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천재적인 기획자는 현장의 맹수들을 이토록 경계했을까요? 그것은 지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정교한 법과 제도로 설계된 시스템만 있다면 거친 무장들의 무력쯤은 펜 한 자루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정권의 충신을 철퇴로 제거하는 등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던 실무자들의 분노는 궐 밖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의 시선에서 이방원은 굳은 일을 도맡은 효자가 아니라 국가의 룰을 파괴할 가장 위험한 잠재적 폭군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설계자가 현장의 헌신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취급할 때 그 조직의 신뢰 자본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칩니다. 위험한 맹수를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이빨과 발톱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건국 직후 공식 기록을 보면 이방원을 비롯한 첫째 부인 한씨의 장성한 아들들은 개국공신 명단에서 철저히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도전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얄팍한 노역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폭력성을 증명한 이방원에게 합법적인 군사력과 정치적 지분을 주지 않으려는 철저한 시스템적 방어 기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신하 거부 다스리는 나라에서 피해 굶주린 왕자는 가장 철저히 격리해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공신에 오르면 엄청난 토지와 노비, 그리고 합법적인 사병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얻게 됩니다. 정도전은 이 자금줄과 무력을 이방원의 손에서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이방원을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치밀한 밑작업이었죠. 불공정한 보상은 가장 완벽한 반란의 씨앗입니다. 땀과 피를 흘린 자들을 외면한 채 펜을 쥔 자들끼리 전리품을 독식한 이 결정은 결국 설계자 스스로 자신의 목을 겨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방원의 공신 탈락은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폭군의 탄생을 막으려던 정도전의 1차 저지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버려진 실무자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어둠 속에서 은밀히 이빨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체스 게임에서 가장 완벽한 방어는 킹의 자리에 스스로 걷지 못하는 가장 약한 말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산전수전 다 겪은 첫째 부인의 장성한 아들들을 제쳐두고 신덕왕후의 10살짜리 막내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정황상 이는 왕의 맹목적 편애를 넘어 조선을 왕이 아닌 신하 중심으로 짜려던 정도전의 정치적 셈법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야신과 이방원 대신 백지장 같은 어린 왕을 세워 재상들이 국가 시스템을 영속적으로 통제하는 군약 신강을 실현하려 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산전수전 다 겪으며 회사를 키워낸 창립 멤버들을 다 내쫓고 회장님의 열대 늦둥이를 낙하산 경영자로 꽂아 넣은 것과 같습니다. 기획자에게는 자신이 짠판 위에서 다루기 쉬운 말, 잘 듣는 꼭두각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인사를 지키기 위해 정도전은 판단력이 흐려져가는 늙은 군주의 총애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어린 후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건국의 핵심 파트너였던 장성한 왕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잠재적 반역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방석의 세자 책봉은 늙은 왕의 편애를 넘어 조선을 영구적인 재상 중심의 시스템 국가로 만들려던 정도전의 가장 도발적인 승부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력과 명분이 없는 자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 진짜 유능한 인재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통제망을 좁히는 것. 이것이 조직 관리에서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맹수를 우리에 가두기도 벅찬 순간 외부의 거대한 제국이 정확히 설계자의 숨통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당시 외교 문서를 보면 명나라 황제 홍무제는 조선의 국세를 내어주지 않고 외교 문서인 표전문의 글귀를 트집잡아 그 작성 책임자인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하라고 집요하게 협박했습니다. 정황상 정도전은 명나라의 간섭 없이 자주적인 완벽한 관료제 국가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압송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요동정벌이라는 초유의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지만 이것은 조선 조정을 극한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결국 정적들에게 반란의 명분이라는 대가를 쥐어주게 됩니다. 명나라는 신생국 조선의 실질적 일인자인 정도전을 제거해 조선을 완벽히 길들이려 했습니다. 밖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목을 조르고 안에서는 이방원이라는 맹수가 칼을 가는 사면초가의 위기가 정도전을 덮친 것입니다. 명나라의 노골적인 압박은 정도전 개인의 위기를 넘어 그가 세우려던 자주적 국가 시스템 자체를 흔들려는 거대한 외교 전쟁의 서막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불만을 짓누르는 방식은 역사상 수많은 권력자들이 썼던 가장 흔하고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사면초가의 벼랑 끝에서 천재가 선택한 것은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판 자체를 뒤엎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압박이 거세지자 기록상 정도전은 요동정벌이라는 거대한 대의 명분을 선포하고 진법 훈련을 핑계로 왕자들의 사병을 전면 혁파해 국가 관군으로 편입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주목할 건 이 명령의 진짜 칼끝입니다. 정도전은 외부의 전쟁 위협을 구실로 내부의 적인 이방원을 완벽히 무장해제시키려 한 것입니다. 진법 훈련에 불참하는 자는 왕자라 할지라도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서슬퍼런 경고였죠. 사병은 당시 왕자들과 권문세족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왕실과 귀족의 사유재산인 군대를 몰수하여 오직 국가, 즉 시스템만이 무력을 독점하는 근대적인 국가의 형태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북방 원정을 준비한다는 명분 하에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권한이 오직 한 사람, 천재 기획자의 데스크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가 그 자체가 되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동 정벌과 사병 혁파는 외부의 적을 향한 칼날이자 동시에 내부의 정적 이방원의 숨통을 단숨에 끊으려던 정도전의 치밀한 양동 작전이었음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성벽도 설계도에 없는 작은 틈새 하나에서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이 명나라와 이방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전선을 감당하는 동안 실록은 이방원 곁에 하륜이라는 비범한 브레인이 조용히 합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황상 정도전은 관군 통수권과 법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쥐고 흔들며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자신이 주류에서 밀어낸 인물인 하륜이 이방원에게 쿠데타의 명분과 군사 기만 전술을 제공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격의 판을 정교하게 짜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하륜은 정도전의 사병 혁파를 피하기 위해 이방원에게 조언했습니다. 어차피 빼앗길 무기라면 겉으로는 순순히 내어주는 척하며 은밀히 사병을 숨겨두라고요.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하는 이 치밀한 언더그라운드 전략은 정도전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을 뽑으려거든 호랑이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맹수에게 마지막 생존권마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자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도전에 완벽해 보이던 권력 통제가 낳은 오만함이 하륜이라는 파생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마지막 억압적 제도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궐밖의 은밀한 불만 세력들을 강력한 하나의 연합전선으로 묶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확인하러 간 순간 맹수는 이미 사냥꾼의 등 뒤에서 발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실록의 행간을 보면 1398년 이성계가 병석에 눕자 이방원의 부인 민씨가 치마폭에 숨겨 몰래 빼돌렸던 무기들이 이방원의 손에 쥐어집니다. 궐 안의 통제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방원은 숨겨둔 사병을 움직입니다. 이것은 정도전이 쳐놓은 법과 제도의 그물망이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무기를 회수했다고 믿었지만 권력을 향한 맹장들의 집념은 제도의 통제를 가볍게 비웃었죠. 가족들까지 나서 최후의 생존 수단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사적 무력을 뺏기게 된 세력들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방원 진영은 이성계의 병환을 기회로 삼아 정도전이 먼저 왕자들을 해치려 한다는 역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반란의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망설이던 무장들을 단숨에 끌어들이는 치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방원의 쿠데타 준비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정도전의 시스템적 통제를 교묘히 빠져나가 오랜 기간 발톱을 벼려온 치밀한 기만 전술의 승리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룰이 완성되었다고 자만하던 그 순간 억압이 낳은 거대한 반격은 숨죽인 채 사냥감의 목덜미가 드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벌거벗은 폭력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늙은 군주가 병석에 누워있고 천재 기획자가 동지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방심하고 있던 가장 취약한 심야 이방원의 기습으로 남문의 첩실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정도전은 무장한 사병들에게 겹겹이 포위당합니다. 실록의 묘사대로라면 그는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하룻밤의 기습적인 쿠데타로 철통 같던 궐 안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정도전은 한 명의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도가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의 영속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조차 옥죄는 엄격한 법률과 관료제를 설계했지만 결국 최후의 폭력을 독점하지 못한 이상주의는 물리적 참수와 역사적 매장이라는 처참한 비용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던 최고 권력자가 정규군도 아닌 한밤중에 사병 집단에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년 업적이 한 잔 술에 허사가 되었다는 그의 탄식은 법이 폭력에 잡아먹힌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도전의 죽음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패배가 아니라 신하가 시스템으로 다스리는 이상국가라는 웅장한 프로젝트가 원초적인 무력 앞에 산산조각 났음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을 맹신한 데스크의 기획자가 현장의 실전 경험을 얕잡아 본 대가였습니다. 가장 잔혹한 살인은 육체의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기억을 영원히 괴물로 박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태조실록은 승리자 태종 이방원의 시선으로 철저히 쓰였습니다. 기록 속의 정도전은 어린 세자를 방패막이 삼아 권력을 탐하고 애꿎은 왕자들을 죽이려 했던 천하의 간신이자 역적으로 묘사됩니다. 정황상 이방원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복 동생과 아버지의 스승을 참살한 자신의 피 묻은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죽은 정도전을 반드시 죽어 마땅한 흉악한 악마로 윤색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겨야만 했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은 이후 무려 500년 동안이나 신원되지 못하고 반역자의 굴레를 썼습니다. 철저한 승자의 기록 속에서 그의 개혁적인 사상과 백성을 향한 철학은 교묘하게 삭제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맹목적으로 배운 역적 정도전이라는 프레임은 철저히 승자의 생존과 쿠데타의 정당화를 위해 조작되고 편집된 권력의 전리품일 수 있다는 의심의 렌즈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천재 설계자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견고한 도면은 결국 자신을 죽인 승자의 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지 정도전을 잃은 이성계는 피눈물을 흘리며 권력을 놓고 쓸쓸히 퇴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훗날 절대 권력을 쥔 태종 이방원은 겉으로는 정도전을 욕하면서도 실제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그가 기획했던 조선 경국전의 체제, 한양 천도, 심지어 사병 혁파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육신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도전이 만든 국가 운영의 거대한 룰은 결코 죽이지 못한 것이죠. 권력을 잡은 태종은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고 국가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는 생전 정도전이 그토록 원했던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획자가 꿈꿨던 유교적 이상 국가는 훌륭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피 흘린 자들의 공로를 외면하고
맹목적인 시스템으로 타인을 억압하려 했던 그의 오만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왔습니다. 정도전을 왕권을 노린 간신이란 낡은 프레임에서 꺼내 폭주하는 폭력을 거대한 시스템으로 묶으려다 쓰러졌지만, 결국 조선의 500년 뼈대를 완성해낸 진정한 비운의 설계자로 다시 바라보는 판별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권력의 민낯은 냉혹합니다. 당신이 리더라면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데스크에서 탄생한 완벽한 기획안이 현장에서 구르고 땀 흘린 실무자들의 몫을 외면하고 철저한 통제만을 강요한다면, 그 기획안은 언젠가 당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반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통제는 없습니다. 오직 동의를 얻지 못한 오만의 대가만이 역사에 기록될 뿐입니다.